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유는 내가 이제 시황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9년도 8월 4일 일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나는 시황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 상황, 시장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시황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럼 시황을 분석하려면 뭘 봐야 돼요? 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기업에 대한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은 보통 정치적인 색깔을 굉장히 많이 띱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왜곡하는 순간은 항상 이런 악재가 많을 때 보통 이제 왜곡이 발생을 하고 이럴 때 저평가를 만들어줍니다. 저평가와 절대 저평가. 절대 저평가라는 건 너무 싸다. 그냥 일반 저평가라는 건 약한 위험. 약한 위험으로 끝날 때 저평가가 되는 거고 절대 저평가는 큰 위험을 만났을 때 절대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큰 위험이냐 약한 위험이냐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나 뭐 요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건 이제 큰 위험이 왔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시황을 분석을 할 때는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안 좋아하고 뭐가 안 좋을 거다. 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을 거다. 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최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자산 가격이 엄청 싸지는 거죠. 그럼 미래에 보면 어때요? 항상 이런 구간은 기회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영원히 이랬고 1930년도에 대공황 때도 말 그대로 대공황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전 세계에서 교역을 확대하고 뭐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IMF 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때요? 부채를 줄이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거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때요? 자,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에 사람들이 미쳐있다가 부동산 폭락으로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면서 막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이 망하고 그 은행이 망하면서 막 연쇄부도 터지고 하면서 그걸 또 해결한 거죠. 요런 구간들이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는 저평가일 때가 있고 절대 저평가일 때가 있어요. 절대 저평가일 때는 이건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리스크가 있을 때가 절대 저평가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저평가 수준은 지금 같은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밸류 구간으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구간과 밸류가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더 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싸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IMF에 비슷한 리스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올 거냐를 봤을 때 확률은 당연히 5% 미만인 거예요. 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시장에 항상 있고 세상에 항상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중동 전쟁들이 그랬어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보면 이라크 전쟁 때 보면 이때가 장기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 우리는 IMF 때가 이제 절대저평가 구간이었고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도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 이라크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뭐 이제 9.11 테러 있고 뭐 요럴 때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테러 단체끼리 막 싸우고 뭐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지나고 보니까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작년에만도 있었어요. 2017년도에 6월에서 9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때 자 한반도 전쟁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큰 위협이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가 전쟁 나서 우린 다 죽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반절은 죽었을 거 아니야 못해도. 이런 위협이 있었을 때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쟁이 나지 않으면서 어때요? 자 이게 바이오 버블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안 나면서 북한이 미국이랑 갑자기 쎄쎄쎄 하면서 북한 테마주들이 우르르 튀어오르는 거죠.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뭐랑 닮았어요? 요거랑 닮았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 같은 건 뭐예요? 이런 장기적인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바이오가 한번 튀었다가 이제 지금 작살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이 산업군에서 또 버블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런 구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에 있는 악재를 분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자, 미래에 대한 이제 업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업종들이 좋고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읽기 위해서 시황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한 시황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자, 미중 무역 분쟁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작년 2017년도 6월 9월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났으니까 그 리스크가 끝났단 말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자, 중국이 금융위기가 오거나,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거나 미국 중국이 같이 망하거나 미국이 망하거나. 망한다는 건 영원히 망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산업이 이제 단기적으로 붕괴되는 걸 저는 이제 망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든 중국이든 금융위기가 오겠죠.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랑 수출 규모가 굉장히 우리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기반에서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IMF 수준의 리스크가 온다고 시장이 반영을 해서 2008년도 밸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가장 쌌던 구간의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평가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중국이 금융위기로만 들어서지 않으면 이 저평가는 바로 해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기회를 준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요게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서 중국에다 뺏긴 게 뭘까요? 자, 조선업황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넘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반도체까지 LCD 산업군이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OLED는 또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 거죠. LCD는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걸 버리고 신산업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 과거에 보면 이번에는 반도체 차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니까 미국이 이걸 때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굴기라 그러면서 공장을 엄청 지어놓고 이제 가동을 막 하려는 찰나에 거기에 들어갈 것들 모두 다 제재해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켜버렸어요. 반도체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대체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우리는 많이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독점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 저는 이때 당시에 2017년도에 마진 40% 50% 나오고 다 좋다 그럴 때 이 부분을 걱정을 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거는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4차 산업 투자가 얼마나 어느 속도로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공급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구간이 한번 올 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무너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무너져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이 산업 설비를 어디로 옮겼냐를 보니까 OLED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뭐 다른 쪽도 많이 했겠지만 이건 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업황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OLED 뭐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은 당장은 굉장히 좋아요. 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생긴 거예요. 반도체도 그 당시에는 중국 기업들이 장비 같은 거 막 수입하고 소재 수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그 구간이랑 지금 닮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1, 2년 지나면 요거는 끝나겠죠. 중국에다 다 내주겠지. 이 산업을 공부를 해보니까 OLED 이쪽 산업은 2년이면 이게 생산이 가능하더라고. 장비 집어넣고 뭐하고 하면 2년이면 찍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OLED 패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완제품을.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요쪽에 있는 설비를 다 요쪽으로 돌리면서 당장 돈은 OLED 관련된 기업들이 더 버는데 반도체 쪽은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긴 구간이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OLED 이쪽 섹터군들이 싼지 비싼지를 보니까 비싸지 않아. 싸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비중을 넣어놓고 자 반도체 쪽은 어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거죠. 이쪽은
시세를 많이 내주면 이제 팔아치우는 관점으로 보는 거. 저는 이런 업황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4차 산업의 핵심 재료는 반도체고, 그 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성이 담보돼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이 2017년도에 새로 나온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2017년도 이전에는 PC하고 메모리 모바일 수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반도체 산업이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2017년도 이후에 신규 수요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4차 산업이란 말이야. 이 4차 산업이 증가한 게 이게 뭐냐, 신규 D램 신규 수요나 이런 게 뭐냐, 데이터 센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기계가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폭증이 있으면서 신규 수요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보면, 이제 뭐 드론, 로봇, 그리고 자동차도 그동안에는 깡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차도 그동안에는 철 씌워놓고 그냥 움직이게만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운전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젠 이것도 이제 자율로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가는 이런 시스템까지 거의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포지션까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그러면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기업들일 거고.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준비를 하면 우리는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을 함께 담아가자. 자,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 투자 판단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업황을 분석하니까 숫자가 진짜 이렇게 찍혀간다는 거지. 이런 업황들의 숫자가 찍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숫자는 이제 실적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나온 거예요. 투자 판단을 할 때. 요런 것들을 뭐가 만들어주냐를 보면, 200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요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시황 분석을 한다는 거지. 당장의 악재,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거다. 이런 비관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절대 미래가 없어요. 기업들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투자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4차 산업 시대에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휴대폰 산업에서 노키아처럼 되는 거예요. 노키아처럼. 노키아가 망하고 삼성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노키아가 망한 이유는, 자, 애플이라는 혁신이 나왔는데, 자, 노키아가 1등이었고 삼성은 완전히 이때 찌끄레기였단 말이에요. 노키아는 이걸 무시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이걸 받아들였죠. 이걸 받아들여서 애플을 뛰어넘어 버렸어. 판매량 같은 경우, 휴대폰 판매량 같은 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파는 갤럭시가 1등이니까 점유율이 삼성이 1등이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2등이야. 근데 시총은 어때? 얘가 더 높아. 뭘 볼 수 있어요? 얘는 뭐 900조인가 그러는데 삼성은 시총이 280조인가 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시장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의 3분의 1의 저평가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달러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달러 사야 된다, 미국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를 넣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리스크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리스크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한국이 더 크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미국이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또 비싸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작살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기반에 놓고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게 뭔가. 자, 미중 무역 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수출 규제를 살펴보자고. 2019년도에 7월 5일 시작된 일본 수출 규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져다 준 기회가 뭐냐. 제가 보는 시각은, 자, 소재 쪽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일본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근데 자, 일본은 공급자예요. 소재는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왜 미국이 힘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 걸 사주니까 미국이 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자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일본이 이거 갖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 공격. 미친 짓거리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요처 잃어버리면 이 경쟁력을 지금 뭐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90% 이상 전 세계에 공급을 일본에서 다 하는데 자 수요처를 잃어버리면 이거를 이게 뭐야 이 독점 구조를 일본이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지. 삼성이 예를 들어 최악의 국면을 가서 생산 라인 30%가 멈춰.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쵸? 우리나라는 많이 꼬꾸라지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차 다변화하고 뭐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일본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야. 일본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한국에서 일본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일본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들기는 우리나라가 일본 소재 기업들을 따라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근데 돈이 삼성전자가 많아요?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많아요? 일본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원을 갖고 오면 우리는 삼성전자는 이걸 가지고 1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삼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치를 만들려고 그러면 투자가 그만큼 더 들어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재무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투자를 그렇게 신나게 확대할 만큼의 재무 상태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아베가 꼴값 떨고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리스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동안 이제 소재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는 인력이 문제가 있을 거고 왜? 한국의 인력은 전부 다 공무원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 규제. 그리고 일본의 독점. 자, 규제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유럽보다 규제가 높아요. 자,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 이런 기회들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번에 또 보니까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이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죠. 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공무원 구조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은 나중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연금이라는 건 지금 청년들이 19살, 20살, 뭐 21살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돼서 20년, 30년 후에 이 연금을 타먹을 수 있냐고. 저는 제로 포인트라고 봐요. 가능성이 없어요. 네. 이제 살아가는 기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금 고갈은 빨라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 게 없다니까요. 그 원금이나 주고 끝내겠지. 나라에서. 그동안 뭐 연금 부었던 그 원금이나 주고 끝나겠지. 이런 복지를 누릴 수가 없다고. 공무원만 많은데 어떻게 이런 복지를 누려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어때요? 인기가 없어지겠죠. 요런 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리스크 요인을 빨리빨리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젊은 사람들은.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딱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과거에 그 무슨 뭐 지자체 있잖아. 거기 어디야. 아무튼 자동차 회사로 자동차 회사들 들어가면서 뭐 급상정에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가 몰락하면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무조건 공무원 연금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몰락하면서 어때요? 공무원들이 뭐 디트로이트 일하던 공무원들이 연금 다 받아먹고 했냐고. 기업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국가가. 연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줄 건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요런 학과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해서 요런 인력들이 많이 나와야죠. 막 자율주행학과 무슨 학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진짜 이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지. 맨날 변호사 의사만 해갖고 답이 나오겠냐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력 인프라가 변화될 수가 있고요. 이 규제 같은 부분,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많이 약해질 수 있죠. 근데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독점 구조가 일단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소재 산업들, 자, 부품 산업들, 장비 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는 중산층의 형성이 될 수 있죠. 지금은 어때요? 빈자 아니면 많이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는데 빈부격차를 또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우리 산업의 기반들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이쪽이 산업 기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인재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환경 구제, 자금 지원, R&D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법인세 떨어지고, 자, 세금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번 추세를 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소재 부품, 일본 비중 줄이기. 자, 일본 비중을 줄이면, 이건 어떻게 될까를, 어떤 역사를 대입해서 볼 수 있냐 보면, 일본의 히토류 사태. 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사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게 90%인가가 중국에 의존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거 두들겨 맞았죠. 뭐 영토권 분쟁 뭐 이런 거 해갖고 우리나라 독도 갖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있었을 때 중국이 이 새끼들 봐라.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히토류 공급 중단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항복했어요. 바로 꼬리 내렸어. 자, 소재 90%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꼬리 내린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자, 50%를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이제 한 50%로 줄이고 다변화했다는 거죠. 자, 소재 부품 일본 비중 줄이기. 일본이 비중이 지금 되게 높은 거는 다 미래 산업이에요. 자,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폴리플리오mid인가 뭔가 뭐 아무튼 그쪽은 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쪽은 OLED 쪽이라서 지금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고 반도체 애칭가스는 일본 비중이 한 40몇 %밖에 안 되니까 뭐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규제가 풀린 게 포토레지스트죠.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미래 산업 관련돼서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기 관련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중이 90몇 % 되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말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허가를 내준 거라고. 딴 데에다가 팔아먹을 데가 있는 것들은 잠그겠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국산화하고 해외에서 가져오려는 걸 많이 가져오겠지. 이제 수입처를 이제 다변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현대차나 뭐 이런 데처럼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 4차 산업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 독점 구조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산업. OLED 쪽은 이제 지금 돈이 나오는 데라 당장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그래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당장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나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정부에서 봐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은 정부에서 쎄깐단 말이야. 뭐 이제 뭐 규제도 심했고, 인력 같은 경우도 신경도 안 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미중 무역 분쟁이 투자 아이디어를 준 거. 자, 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자, 2017년도,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지금 보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쵸? 이때 리스크에서 빠진 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씩 빠졌던 구간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눈에. 이 당시가 그랬다고. 유비코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때 5G는 자, 4차 산업의 인프라다. 일단 4차 산업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무조건 깔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랑 관계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먹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다 챙겨 먹지 못했어요. 왜? 이런 경험들이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계속 못 챙겨 먹는 경험들이. 2017년도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매지온 같은 거. 이제 500% 이상 나온 거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누적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스템을 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원분들한테. 자, 복리계좌. 산업이 성장을 얼마나 하고 이게 버블이 얼마나 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복리계좌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무조건 그냥 오래 보유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눠서 팔고 이렇게 나눠서 팔고 지금도 뭐 하려고 팔이 이렇게 되면 어때? 여기에서 또 다시 사면은 또 복리계좌로 옮기고 한 100% 올라오면 또 복리계좌 여기가 눌리면 또 여기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복리계좌로 올리고 요 복리계좌에 들어있는 건 매도 없이 그냥 냅두란 말이에요. 원금 빼놓고 빼놨으면 그냥 냅두면 되지. 그럼 장기적으로 그게 알아서 돌아가서 큰 복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따로 설명을 드리고 뭐하고 했지만 이해를 해야 돼. 계속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리스크하다고 한 거는 반도체. 그리고 무슨 그 뭐야 또 뭐 있어. 지금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자, 대표적인 게 요쪽이죠, 지금.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리스크한 요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쪽이란 말이에요. 자, 5G가 이쪽에 수익이 나오면 요런 거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5G 쪽이었고, 그 다음 2017년도부터 반도체도 어때요? 여기에서 25,000에서 막 여기서 한 50%, 80% 갔어. 난 여기서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도체.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건 쳐다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더 간다 그래도 이만큼 뭐 200% 더 간다 그래도 쳐다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은 요런 걸 쳐다봐야지.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도 쳐다봐야 된다고. 테스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을 때가 1만원일 때, 1만원일 때. 요만큼 올라오니까 100%야, 이게. 이게 요만큼 올라오면 이게 300%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악재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영원히 진행이 될 게 아니면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수출 규제가 별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수출이 금지가 뭐 장기적으로 유지돼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좀 빠르게 움직일 거고, 만약 공장이 멈추고 뭐하고 하면 이제 흔들어서 리스크 구간이 만들고 움직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G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거는 이거 4차 산업 인프라다. 자, 숫자가 안 보여질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가 안 보일 때가 2017년도예요.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한 게 요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런 구간. 숫자 보여지면서부터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이 숫자가 언제부터 보여줄 거냐? 주가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10월달에 이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건 이미 여기에서 이만큼 가 있어야 된다고.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으면 이때 이미 이만큼 가 있을 거란 말이야. 2018년도에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줬던 거죠. 일본이 만들어준 규제. 자, 내 시각에서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 스토리에서 램 테크놀로지. 수익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후성도 한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는 버블이에요, 지금. 이제 기업 밸류로 보면 버블이야. 동진 세미캠은 버블이 좀 약간 없긴 해. 얘는 아직도 좀 저평가긴 해요. 그러면, 이거 4개만, 이 4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된 일본이 만드는 수출 규제 이쪽 품목에 있는 것 중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해갖고, 요런 기업들이 한 200개에서 한 500개 돼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몇 개만 먹자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지. 지금 일단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들이 몇 개나 어떻게 나오고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런 기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나왔을 때 샀을까? 이 뉴스 딱 터진 다음부터 바로 여기가 있었어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구간에서 계속 지금 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 뭐
10월 뭐 요구간부터 계속 담아가고 있어요. 시장은 몰래 했어요. KC텍. 그리고 뭐 하나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기업들에서 수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리. 우린 작년 11월, 12월 때부터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자, 북한 테마를 보자고요, 그럼. 북한 테마 이제 완전히 끝나나. 지금 막 미사일 쏘고 막 난리죠. 미사일을 매일 쏴, 매일. 막, 뭐 이틀 지나면 쏘고 또 쏘고. 이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죠. 과거랑 다른 게 뭐예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막 발사하고 뭐하고 하면 막 트럼프가 난리 발광을 쳤단 말이에요. 북한에다 핵 던져갖고 김정은 뭐가지 따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북한을 타격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2017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일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북한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문정부에서 문재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건 언제일지 모르니까. 자, 북한이 챙겨야 할 건 경제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죠.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던져주고 이제 경제 개방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지금 북한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체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건데.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서민들이 가장 죽는 거예요. 서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서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뭐하고 하면 지도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몰락이 이제 초읽기에 이제 접어든 거죠. 이렇게 지금 전체 교역에 대한 규제를 받으면서 중국이 이제 만약에 북한이 뭐 5년 버틸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1,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근데 뭐 5년을 놓고 보면 이걸 버틸 수 있을 거냐?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그럼 이 안에 뭔가 쇼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7년도 6월, 9월 하와이에 핵을 쏘니까 하와이에 핵을 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찌라시로 돌고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북한 공격한다. 막 이런 거 막 언론 보도 엄청 대부를 했다고. 이런 불안이 최악의 국면에서 풀려가는 게 지금 정세라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는 거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가 북한의 스탠스가 변화한 걸까? 북한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트럼프랑도 교류를 끊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폼페이오가 다시 이제 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2차 회담이었나 3차 회담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음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기존의 북한 테마주들이 움직였던 것들이 또 이렇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파동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건 버블이라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돼서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결론이 나오면 이거는 저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북한에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죠. 삼성 뭐 이제 현대차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철강기업 같은데 그런 데들이 이제 북한에 진짜 들어가면 뭐 경협 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닐 거라고.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문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고 뭐고 다 진짜 아마추어 같이 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게 북한 문제에 대한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생산성이 있는 거지. 저는 문정부를 비난하는 건 간단해요. 생산성이 없이 나눠주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뭐 복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복지 예산이라고 막 다 주고 일 못하고 있으면 돈 주고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돈 주고 그 돈은 다 세금으로 걷어서 주는 건데 그러면서 대기업 까고 있고 규제는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더 뽑고 그런 부분들이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문제는 풀리게 되면 이건 엄청난 생산성을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북한 인건비가 지금 월 6만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뭐 경제 개방되고 뭐하고 하면 한 10만원 되겠죠. 지금 베트남이 월급이 월 20만원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돈 받고 일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 한국은 어때요? 기술이 좋죠. 이 기술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대. 중국이랑 또 다이렉트로 뚫릴 거 아니에요, 길이.
뭐 철도든 뭐든. 그럼 교역이 확대될 거고. 중국은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북한이랑도 이런저런 연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지금은 뭐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닷길이 없잖아요. 바닷길밖에 없잖아요. 바닷길이나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근데 이제 육로로 이런 게 연결이 되면 유럽까지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여기에서 기회 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기회 요인은 여기 있다고 봐요. 4차 산업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여기에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기회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정보들이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가고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런 변화가 어떤 산업에 좋을까, 어떤 업황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혜택을 줄까,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악재 갖고 막 비관론 피면서 죽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관론을 펴요. 그래갖고 지금 막 다 던져. 막 지금은 저평가인 건 확실한데 일단 싸다는데 공감대는 확실해요. 다 밸류 분석해보면 나오니까. 근데 쌀 때 막 다 던져.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또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또 비관론 나오면 싹 던져. 계속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해야죠. 이런 비관론이 막 팽배해지고 악재가 막 난무하고 막 요럴 때 사가지고 나중에 다 좋다 그럴 때 팔고 해야지. 그걸 계속 거꾸로 하는 거잖아. 결국은 누가 이기겠냐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시황을 공부할 때는 간단해요. 지금을 보면 어두워요. 지금을 보면 어둡다고. 항상 어두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대신에 싸지잖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다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저평가가 만들어진다고. 가끔은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어도 저평가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가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엄청난 악재잖아요 이거. 미국은 또 버블도 있어. 그러니까 버블이 있을 때는 저평가가 잘 안 만들어져요. 악재가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충격이 있으면 미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가 한 30% 후퇴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후퇴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 교역이 중단되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중국에서 95% 물건을 갖고 온다는데 싼 인건비로 뭐 95%의 물건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그걸 미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다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그럼 소비가 바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중국은 내수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 바로 작살 나는 거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지금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니 기업들이 실적 잘 나오고 뭐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다 정책적으로 지원해갖고 기업 실적 끌어올려 놓은 건데 내수 소비 살고 이건 중국 덕이거든. 이건 내수 소비 살고 뭐하고 한 건 다 중국 덕이에요. 물가가 싸게 유지가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중국보다 저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미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만약 중국이 못 버티고 항복을 하면 그냥 협상으로 끝나는 거고 중국이 망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럼 미국도 작살 나는 거예요.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지금보다 좋아져 봐야 많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비싸니까. 지금 기업들 가치가 너무 비싸니까 자산 가치가.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이런 게 해결이 되면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싼 구간이니까. 대만, 한국, 중국 이런 데는. 물론 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시황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시황을 공부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